옛날 사람들 특 처녀를 안 좋아해. 무녀들 좋아하고 춤 잘 추면 보통 잘하니까. 응? 그리고 유부녀를 좋아하죠. 무릎꾸룩 대가리 박아. 그럼 춤 잘 추는 유부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장군님의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가 왜 이자성에게 왜 무슨 일을 당한지 아십니까? 그냥 말하라고 해버렸답니다. 이런 씨. 이거 화를 내시면 영모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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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안녕하십니까. 흑자일세 라이브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흑닥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전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저는 똥멍청이다 보니까 하나도 몰라가지고 청나라와 명나라가 뭔지도 잘 몰라서 좀 이래저래 찾아보고 오느라 뇌 과부하가 좀 왔습니다. 딱히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막히니까 말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왜 명한테 충성을 맹세 이 새끼들아 우리한테 충성해 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알 수가 없잖아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아는 척 하려고 찾아본 건 아니고 회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하다. 너는 항상 보잖아. 해경궁이 좀 네임드라서 유명하긴 한데 피오다 너도 항상 세트로 쌍쌍바로 같이 붙어오잖아. 너네들이 한능검 1급 따자. 됐어? 뭘 그렇게까지 에바야. 좀 어렵네요. 어렵고 오늘은 혹시 중국을 사랑하고 애정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다면 앞부분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참으셔. 뭐 어떻게 참아야지. 전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보고 중국이 조금 더 싫어졌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해봅시다. 자, 남한산성 우리나라 사극 영화 가운데 손에 꼽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작 반열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 황동혁 감독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 오징어 게임 아저씨죠. 이분께서 남한산성 찍고 나서 오히려 좀 슬럼프가 오셨었나 봐요. 남한산성 되게 잘 찍으셨는데 흥행도 나름 잘 됐고 근데 돈을 크게 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 면면을 봤을 때 이 돈이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작비가. 거기에 비해서 이게 한 400만 정도 들었으니까 뭐 그냥 쏘쏘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좀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 좀 받으시면서 만화책을 좀 많이 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본인의 어린 시절하고 접목을 해서 오징어 게임을 만드셨고 지금은 뭐 거의 뭐 재벌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그냥 뭐 옛날에 오징어 게임 좀 해보고 딱지치기 좀 해보고 막 그런 감독이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남한산성 정도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인연으로 해서 이병헌 씨하고도 오징어 게임을 계속해서 같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석 배우 너무 좋은 배우죠. 그다음에 박해율 배우도 제가 옛날에 이 남한산성을 봤을 때는 박해일 배우에 대해서 딱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두 명이 이병헌하고 김윤석이 약간 연기 배틀을 뜨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박해일 씨는 약간 그냥 받쳐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진짜 잘한다. 굳이 따지자면 이 세 명이 한 배역 중에 난이도가 가장 쉬운 게 김윤석 배우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강경하고 본인의 성정을 숨기지 않고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쉬웠을 것 같고 이병헌 배우 역할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박해일 배우가 한 인조 역할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 목소리가 가장 좋은 배우 3명이 이병헌, 김윤석, 오케이 거기까지 요 3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 분이 여기 다 나오셔. 이시백 수어사로 나오는 배우분 이름 뭐였지? 결혼 잘하신 분 예진아 씨하고 결혼을 하셨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도둑놈. 요 세 분 목소리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요 세 분의 연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작품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보니까 백억 아재도 나왔네. 백억 아저씨가 김류 영의정으로 나오죠.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 은근히 많이 안 알려졌는데 저 영의정 아저씨로 나오는 분이 악역 진짜 손에 꼽아요. 아저씨에서도 이거 여기서 약 뽑아가지고 니캉 내캉 평생 놀고 먹는다. 한 번만 봐도 이것도 있고 저 아저씨 악역 하신 거 보면은 못하는 게 뭐야. 평범한 것도 한 개도 없어. 다 잘해 진짜. 이번에도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나는 저분이 이 새끼 물렸어 하고 근접한 수준으로 악역 전문 배우로서의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칸 송강호 아니지? 무릎꾸룩 대가리 박아.
베테랑에서도 뭐 그렇고 아우 진짜 악역 잘해 저 사람. 진짜 잘하시더라. 싹 다 잡아다가 인체 신비전 보내뿌다. 니 지금 내한테 통나무 던지나? 니 지금 내한테 던지기 하나? 니 오늘 알바비 날렸다. 아저씨 다음에 한번 할까? 좋아하는 영화인데 뭐 조만간 해야지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꺼려졌었거든요. 나도 안 봐서 송강호인 줄 알았음. 아 실제로 저 배우분이 송강호 씨 닮진 않았는데 저 사진은 조금 닮긴 했네요. 뭐 조우진 씨는 뭐 항상 잘하니까 못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김윤석, 김무성 닮음. 김무성이 누구더라? 많이 들어봤는데. 김무성? 아 오명국이. 이렇게 명사가 좀 생각이 잘 나야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명사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되게 봅시다. 자, 사전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시작하면 내레이션이 나와요. 17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명과 대립하던 여진은 국호를 청으로 정하고 조선에게 신하의 나라가 될 것을 강요했다. 명나라가 거의 300년 가까이 굉장히 흥하고 있는 나라였죠. 근데 후금을 청하면서 금나라의 후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당시로는 여진족, 뭐 나중에는 이제 만주족이라고 불리우는 그 여진족이 후금나라를 만들어서 나라가 점점 강대해졌고 강대함을 넘어서서 명을 먹을 기세였죠. 그래서 칭호 자체도 이제 후금에서 청나라로 아예 바꿔버리고 명나라와 싸우면서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족같은 게 뭐냐면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야. 우리가 무슨 삼거리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로터리도 아니고 아니 일본도 중국 따묵으로 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좀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니 청나라도 명나라 따먹으러 가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우리나라 와서 지랄 떨고, 아니 또 명나라도 여진족 좀 무찌르러 가겠습니다 하면 지나가면서 지랄, 왜 다 지나가면서 지랄을 하냐고. 그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좀 그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 어디에도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한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었던 거는 호국 영령과 우리나라를 지키던 이 수많은 선조분들, 이 선배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또 열심히 싸워주신 덕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었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그럼 이때 명나라는 왜 처망했냐? 그냥 중국은 맨날 똑같아요. 저도 이제 삼국지 좋아해서 한나라 때 어떻게 처망했는지, 그 다음에 뭐 진나라 때도 어떻게 처망했는지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무조건입니다. 외척 올 내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중국은 진짜 그냥 거의 과학이에요. 중국이 망조가 든다? 일단 외척이 깝칠 때, 그러니까 황제의 처에 사람들이 깝칠 때 일단 좀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요. 그거보다 더 족같을 때가 이제 내시들이 깝칠 때. 그래서 후한 때도 씹상시라는 새끼들이, 이 꼬치 없는 새끼들이 연병을 떨어가지고 한나라가 망했었고, 명나라도 마찬가지로 내시 새끼들이 연병을 떨어가지고 나라가 좆되고. 그럼 그때 항상 황제들은 뭐라고 있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떡이나 치고 항상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매번 똑같아요. 우리 엊그저께 그 글래디에이터 할 때도 꼼모두스 새끼도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할래. 나 그냥 로마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여자 먹을래 막 이러고 이제 놀다가 결국에는 망했지 않습니까, 롬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시 새끼들이 연병을 하고 있을 때 항상 황제들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여자 먹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나라가 처망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망해가고 있을 때 이 틈을 타서 그 당시에 이제 오랑캐라고 불리던, 심지어 우리 조선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명나라 따라서. 오랑캐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왜 웃기냐면 제가 챗GPT로 찾아본 거긴 한데 이 여진족 있죠. 지금 뭐 그 뒤로는 만주족이라고 불렸던 여진족이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DNA적으로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랑 뿌리가 같은 민족이 여진족이래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명나라에 좀 이렇게 저시기를 좀 받고 있다고 해도 우리랑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여진족인데 그 사람들한테 오랑캐라고 불렀던 게 좀 코미디긴 해. 지금은 또 시대가 지났으니까 제가 이딴 소리 하고 있지, 옛날에 이런 소리 했으면 바로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아무튼 명나라가 이렇게 내부에서 처망해가고 있을 때 요 여진족에서 각 지역을 이제 통합을 해서 아예 나라를 세워버린 대단한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의 이름은 타이, 뭐 어쩌고 타이 맨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후금을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만주 지역을 완전히 제패를 한 거죠. 요동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북쪽 부분을 제패를 한 거죠. 뭐 지금으로 치면 몽골.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황권을 이어받고 그 사람이 이제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우리는 이제 명나라를 아예 멸망시켜 버리겠다. 자, 디게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싸우면서 이기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 잠깐 들려가지고 이제 먹고 간 게 바로 남한산성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치욕적인 사건이죠.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왕이었던 인조께서 3번을 절하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박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던, 참 우리 역사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또 중국처럼 그런 일 없었는데 하면서 구라를 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전도의 굴욕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그 서울의 석천호수 쪽에서 했다고 해요. 서울이 아닌가? 뭐 나 모르겠고,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는 너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싹싹 비인 거 기록으로 남겨라 해서 삼전도 비를 강제로 만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 송파구에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좀 그래. 자, 그러면 맥나라는 정확하게 어떻게 망했냐? 그러면 청나라가 생기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때 명나라가 안 그래도 존나게 힘든 마당에 청나라가 생겨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을 쪼우기 시작합니다. 더 쪼아봐, 더 쪼아봐, 아직 못 사겠어, 더 쪼아봐. 언제랑 똑같아요. 삼국지 때랑 똑같죠. 한나라가 개병신이 돼서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굶어 죽으니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황건적의 난을 제압을 해야 되니까 관군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황건적의 난을 진압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더 굶게 되고 막 사람끼리 잡아먹고 막 이런 일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청나라랑 싸워야 되니까 세금 더 걷어 해서 명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이제 백성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난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이자성의 난입니다. 이자성이 골드문을 먹고 나서 힘이 세지니까 우리 명나라도 한번 뒤집어 보자 해가지고 총사령관이 되어서 황건적의 난처럼 난을 일으켰고요. 존나 빨리 수도를 제압을 합니다. 북경을. 지금으로 치면은 북경인 거고, 뭐 그 당시에는 이름이 뭐가 있었겠죠. 뭐 삼국지로 치면 하북 지역의 약간 개 지방입니다. 공손찬 있던 곳. 거기를 제패를 하고 약 40일 만에 이자성도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렇게 혼란이 있다 보니까 청나라에서 아주 쉽게 명나라를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자성이 수도를 함락시키고 나서 본인 스스로 황제를 칭합니다. 내가 명나라 황제를 몰아내고 수도를 내가 점거를 했으니 이제 내가 황제다라고 하면서, 황제라 함은 기본적으로 기집질 좀 해야지. 그리고 옛날 사람들 특 처녀를 안 좋아해. 내가 뭐 어디를 뭐 점령을 했어, 내가 황제가 됐어, 어디 뭐 장군이 됐어, 기집질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처녀막을 대령하라 해가지고 살살할게, 안 아프게 할게, 야샤시하게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구역에서 제일 잘하는 애를 데리고 와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얘랑 뭐 애기 낳고 100년 해로 하려는 게 아니라 좀 즐기시자 하는 건데 처녀막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무녀들 좋아하고, 춤 잘 추면 보통 잘하니까, 그리고 유부녀를 좋아하죠. 그럼 춤 잘 추는 유부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자성이 이게 참 떡감 좋다 하면서 이제 해버린 사람이 바로 이 명나라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던, 예를 들어서 북부 사령관 같은 사람의 아내를 바로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부에서 청나라를 막으면서 명을 지키고 있던 북부 사령관이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소문을 듣습니다. 저기 장군님, 왜 말해보거라. 저 송구하오나 말해보래도 지금 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말해 이 씨발 새끼. 죄송합니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의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가 왜 이자성에게 왜 무슨 일을 당한지 아십니까? 그냥 말하라고 이 씨발년아. 이자성이 장군님의 아내를 해버렸답니다. 이런 씨. 근데 지금 이자성이 황제를 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화를 내시면 영모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이 열리네요, 청나라 들어오죠. 이 북부 장군이, 북부 사령관이 야마가 돌아서 청나라한테 성문을 그냥 열어줘 버립니다. 내 와이프를 그렇게 욕보여? 이 씨발로마 좆대봐라 하면서 청나라랑 싸우고 있던 성의 문을 다 개방시켜 버려요. 그래서 청나라가 한장 이게 저 어찌 뚫냐. 왜냐면 그 만리장성이 있을 때입니다. 만리장성 얘기예요. 만리장성 어깨 뚫지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뭐요 막 몰려 나오나 뭐요 하고 있는데 장군이 나와가지고 지나가시오. 뭐야 페이크냐? 페이크지 개새끼야. 아닙니다 하면서 칼 다 버리고 막 투구 다 벗고 옷 벗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왜 그런데? 내 와이프를 이자성이 했어. 이해한다. 너 우리 밑으로 들어올래? 예?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걸 이제 중국인들은 이제 배신자라고 뭐라고 욕을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잖아. 그래서 청나라 병사들이 이제 매우 쉽게 명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가 전부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드 오픈했어요. 던짐 수고 던짐 수고하고 미드 오픈하고 앞을 썼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동맹 요청이 들어와. 그래서 승인했더니 반대편 팀으로 옮겨졌어. 나 블루였는데 레드로 바뀌었어. 그리고 6대4로 하고 이기니까 나도 승이 올라가. 승점 올라가. 너무 좋잖아. 22포인트 올라가. 너무 좋잖아. 그렇게 명나라가 멸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재밌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당시 어땠냐? 일단 명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국제 정세를 개족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민족의 자존심과 명과의 의리를 내세워 청에게 저항했다. 1636년 12월 14일 청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서울로 들이닥쳤다. 이것도 이제 같은데요. 김자점이라고 평안도 지킴이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북한이죠. 그 평안도를 지키는 우리나라의 북부 총사령관인 거예요. 이 사람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 새끼가 국제 정세를 개 족도 모르고 어디 소문도 안 듣고 이 새끼 그냥 북쪽에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술 처먹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뚫린 건데요. 장비가 뭐 술 먹고 어디 뭐 뚫렸다, 뭐 여포한테 뭐 성을 뺏겼다, 이거 다 구라거든요. 장비는 술이 세가지고 술을 먹었지만 술 때문에 뭘 뺏긴 적은 없어요. 장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전부 삼국지 연의에서 구라친 거고요. 삼국지 정사에서 장비는 굉장히 유능한 야전 사령관입니다. 반대로 김자점은 진짜 술을 처먹어서 취해가지고 이제 북쪽이 뚫려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멍청했냐면 지금 청나라가 생겨서 황제를 자칭하고 명을 멸해버리겠다라면서 군대를 지금 100만 군대를 거병을 했는데, 뭐 물론 실제로 100만은 아닙니다. 중국이니까 기본적으로 10배씩 뻥을 치죠. 100만 거병을 했는데 에이 안 쳐들어온다니까. 병사 하나가 와서 저기 저 병사들이 오고 있는 거야. 야 여기 안 와. 여길 왜 와 새끼야. 지금 메타가 조선 치는 메타가 아니라니까. 가도 명으로 가겠지. 저그들끼리 싸우겠지. 여길 왜 와. 했는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4일 만에 수도까지 따먹습니다.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가끔 이렇게 대가리 빈 분들이 군대가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 이제 전쟁도 안 하지 않냐, 군인들 놀고 먹네, 이런 개병신 빡대가리 소리를 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지랄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주적이 북한이고 옆에 중국이 누나를 부라리면서 우리를 따먹으려고 하고, 일본도 사실 뭐 완전히 저거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를 따먹고 싶어 하는 나라가 지금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데 국방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지. 아무튼 그때 국방을 소홀히 하던,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소홀히 하고 있던 김자점이가 북쪽을 그냥 거의 꽁으로 내줘서 4일 만에 이제 수도가 함락이 돼버립니다. 4일 컷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조는 런각을 잡습니다. 어디? 강화도. 조선 시대에서는 외세가 쳐들어오면 왕이나 주요 벼슬아치들은 강화도로 런을 치는 것이 거의 뭐 과학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런을 치는데, 요거 이제 임진왜란 때도 왜군들이 많이 놀랐었던 점이라고 하죠. 왜냐면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뭐 쇼군도 있고 그 위에 그 뭐냐, 아무튼 그 높은 애들이 있잖아. 걔네들은 만약에 자신의 땅이 함락을 당하면, 성이 함락당하면 그냥 자결을 하죠. 도망은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도 이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존나 빨리 한양까지 존나 달려가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서 왕을 막탈을 치려고 했는데, 왕을 잡았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왕이 런을 쳐버려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번에도 이제 강화도로 런을 준비하고요. 심지어 런도 실패를 해요. 청나라가 이제 바보가 아니고, 조선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강화도로 런을 치더라 이미 알고 있어서 강화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곳들에 이제 병사를 이미 심어놔서 런을 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남한산성 안에 들어오려고 애초에 대비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 안에서 굶으면서 버틴 거예요. 런도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또 이제 더 쪽팔린 게 있는데, 이제 김경징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또 강화도 지킴인데, 우리 평안도 지킴이 김자점이 뚫린 것처럼 김경징도, 얘들은 진짜 뭐 알코올 중독자 새끼인 것 같아. 얘도 이제 술 먹다가 강화도를 뺏깁니다. 얘도 똑같아요. 강화도에 인조는 런을 치지 못했는데 자기보다 이제 하루 먼저 보낸 세자랑 자기 와이프들,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김경징이 거기 강화도를 막아야 하는데 청나라 애들은 벌판에서 살던 애들이라 해전을 할 줄 모른다. 이 새끼들 배 탈 줄 모른다. 운전 면허가 없다. 하면서 그냥 야 쉬어 순찰 돌면서도 이렇게 가. 그래서 멸공! 그래서 야야 쉬어. 야, 왜 이렇게 군기가 들어가 있어? 불편하게. 야 나까지 군기가 들어간다. 야 그렇게 하지 말라니. 내 말했지. 아닙니다. 앞에 지금 똑똑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지 말라니까. 야 한 잔에 이거 시험이시지 말입니다. 이 술을 먹으면 절 죽이실 거지 말입니다. 내가 먼저 먹어? 한 잔에. 이거 안 받으면 너 진짜 영창이야. 그럼 병사들하고 술 처먹고 있다가 명나라에서 이제 귀순한 명나라 출신 해전을 할 줄 아는 장군이 청나라에 있었는데 걔가 배를 맹글어서 배를 뺏어서 강화도로 타고 들어와서 강화도를 바로 따먹고 세자와 인조의 비들을 인질로 잡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무능하고 돈에 눈이 먼 윗대가리들이 이제 나라를 똑같이 망치면 항상 백성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안타깝고 같은 역사가 매우 여러 번 반복이 됐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남한산성 영화에서는 이런 점들이 세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강화도 일 같은 것도 나오지 않고 하는데 청나라의 칸 입장에서는 3번 절하고 9번 대가리를 박아라 이거를 시킨 게 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4일 만에 조선의 수도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 안에서 배를 골무며 왕이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 와중에 원군 부르려고 시도 계속하지 항복을 할까 말까 명으로 갈까 청으로 갈까 명으로 갈까 청으로 갈까 이거를 인조가 수십 번을 반복하고 이랬다 저랬다를 계속해. 칸이 원래는 그냥 싹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 병력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나는 관대하다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엊그제 300에서 끝세르크세스가 무슨 정신병 걸린 새끼처럼 집착병 걸린 새끼처럼 레오니다스한테 계속 흙하고 물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라고 계속 지랄하잖아. 안 한다 하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건데 스파르타를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왜 그 지랄하나 했더니 자기가 덕으로 지배를 해서 더 높은 명성을 역사의 이름을 더 급이 높은 명예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게임 엔딩을 보는데 80점으로 엔딩을 보고 싶지 않아. 별 2개로 엔딩 보고 싶지 않아. 별 3개짜리로 퀘스트를 마치고 싶은 거야. 근데 퀘스트를 마치는데 퀘스트를 S+로 다 하고 싶은 거야. 이걸 하고 싶어서. 그냥 다 죽이고 나서 따먹는 거는 사실 여러 황제들이 여러 왕들이 해왔던 건데 나는 인덕으로 이거를 다 해보고 싶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청나라 칸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불렸던 걸 알고 이민족처럼 중국의 중원 입장에서는 약간 미개하게 자기들을 봐온 걸 알고 있잖아. 이거에 대한 열등감이나 이런 것도 없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 조선을 그냥 싹 다 패 죽인 다음에 명을 따먹은 전투만 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인덕도 베풀 줄 안다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조가 항복을 할까 말까를 계속 망설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마가 좀 돈 것 같고. 첨언하자면 당시 조선에 머물던 청나라 군대에 천연두가 돌아서 일찍 돌아가려고 항복만 받고 왕자리는 하도록 봐줌. 아 그래요? 내가 본 자료랑은 좀 많이 다르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응애가 또 약간 역사 전문가거든. 제 말이 맞겠지 뭐. 실제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는 스파르타를 철저히 부술 생각으로 애초에 흙과 물 얘기 꺼내지도 않았음. 저것도 내가 본 거랑 다른데. 이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구나. 내가 본 자료에서는 관련한 우리나라에서 되게 권위 있는 교수님께서 스파르타에 그걸 보내가지고 흙과 물을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의 이제 도시 국가들이 흙과 물을 바치고 이제 전쟁을 안 했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두 곳은 흙과 물을 바치라고 하는 전령을 죽여버렸다고 하죠. 아테네는 이제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로 죽입시다 해서 만장일치요 하면서 이제 죽이고, 스파르타는 물이 그렇게 좋아? 물 가져가 하면서 이제 우물에 빠뜨려서 익사시켜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얘기해줬는데 그분 말이 맞지 않을까? 임용한 교수님 의견으로는 한반도 확보 없이 중국 중원 들어가는 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용한? 임용한 맞구나. 왜 이렇게 임용한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런가? 임용한 박사님. 임용한 박사님이 맞을 텐데 어쨌든. 자, 그래서 영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조와 신하들은 강화도로 런치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신합니다.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보는데 좀 그렇더라. 옛날 우리의 역사였다고 하니까. 이 영화를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최명길,
이병헌 배우께서 연기한 이조 판서 최명길, 그리고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예조 판서 김상헌입니다. 그리고 트롤의 왕은 영의정, 김류, 요 세 명이 이제 좀 높은 벼슬아치로 나오죠. 김상헌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겨울이라서 강이 얼었다고 한들 잘못 걸어가다가 이제 빠져서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나룻배 같은 걸 운용하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제 물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얼어 있어도 이제 깨지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가겠죠. 비밀의 길을. 이 할아버지한테 김상헌이 얘기합니다. 같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자. 내가 지금은 보답을 못 해주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돈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겠다. 같이 들어가자. 아, 소희는 그냥 안 가겠습니다. 왜 그러시오? 어제 제가 우리의 왕 인조 왕을 이 물길 인도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쌀 한 되도 받지 못했다. 밥 한 숟가락 받지 못했다. 돈 한 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이 씬에서 얼마나 이 백성들한테 인조가 신뢰가 떨어졌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거죠. 이 물길을 인도해주던 이 할아버지께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심지어 이 벼슬아치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냐, 소희는 이 다음에 청나라 군대가 오면 그들한테도 물 길을 알려주고 그들한테 이제 보상을 받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뭐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저 그냥 중국한테 나라 팔게요, 중국인들한테 그냥 다 팔게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상헌이 이 할아버지를 칼로 베어 죽이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잠깐! 뒤에서 날 베려는 것이오. 아니 어떻게 느꼈는가? 뒤로 팍 돌더니 등의 상처는 뱃사공의 수치! 김상헌이 할아버지의 배를 갈라서 죽여버립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가 있었는데 여기서 비참하게 돌아가셔 버립니다. 일제시대였으면 이완용인데 이완용이 뭐 아무나 될 수는 없죠. 일반 백성이 이완용이 될 수는 없고, 물론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아유 참 나쁜 사람들 이러고 그냥 말았잖아. 우리 다 그렇잖아. 사실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일본 앞잡이 같은 거 나오면 뭐 그냥 다 그냥 나쁜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머리에 피가 좀 더 돌고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자료도 좀 더 많아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애초부터 정치를 개족같이 못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다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외척이 쳐들어왔어. 근데 그때 앞잡이 노릇을 좀 한 사람은 잘했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잘못한 거죠. 하지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물길 알려주는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딸 한 명 데리고 이 한겨울에 불도 떼지 못하고 하루에 뭐 한 입 먹을까 말까, 한 끼가 아니라 뭐 한 입 입에다 뭐 하나 넣어볼까 말까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힘들게 어제 왕을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물길을 탁 알려주고 나서 눈을 반짝이면서 그래도 뭐 쌀 한 되라도 주시겠지, 찹쌀 뭐 좁쌀이라도 뭐 한 대 주시겠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나라가 나중에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내 보답하리다 하고 그냥 가버려. 명함도 안 주고 그냥 가. 이러는데 무슨 나라에 대한 충성이 어딨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죽음 앞에서 충성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한 거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앞부분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아니 이 당시에 그러면 명나라는 뭐 지금의 중국이죠. 명나라는 여진족을,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존나 천대했잖아. 오랑캐 새끼 이러면서 완전 멸칭으로 불러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오랑캐라고 불리던 여진이 청나라를 만들면서 지금으로 치면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 여기까지 정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빼앗겼다기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잃게 되었고, 근데 존나 웃긴 게 지금 중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여진족이 땄던 땅을 다시 우리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게 존나 웃긴 것 같긴 해. 약간 코미디라니까 이런 거 보면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노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명나라에 대해서 좋은 점 한 가지는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왜군한테 침공을 받았을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줬죠. 뭐 그래서 좀 버틸 수 있었던 점이 있었고, 명나라가 약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조선에 원군을 보내준 것
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예조판서 김상원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그냥 죽읍시다, 우리 의리 지키고 그냥 죽읍시다 하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근데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명나라를 배신하지 않는 것도 뭐 이해가 안 되진 않습니다. 이상 시대적인 걸 보면 공안이 협박하고 있으면 당근을 흔들어줘. 공안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 This is Korea. 자, 김상원이 이렇게 1킬을 하면서 성으로 들어오는 사이에 이조판서 최명길이 왕께 자기가 적진에 가서 보고 들은 거를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은 지금 청나라 존나 세다, 우리 못 이긴다, 그리고 청나라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의리를 맺었던 걸 어기고 왜 명나라한테만 충성을 하냐, 우리 지금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때 청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조선에서도 인근 국가고 친하게 지내면 좋으니까 당연히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뭐 선물 보내면서 나라 세우신 거 참 축하드립니다, 태조 씨, 이러면서 이제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청나라의 태조가 황제를 칭하면서 너네 명나라한테 충성하지 말고 우리한테 충성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사절단이 그것은 안 되지 말입니다 해서 청나라가 야마가 돈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영화상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조선은 정예 300 없었나 뒤에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나라는 져가고 있고 우리 청나라가 솟아오르고 있다, 우리한테 충성을 맹세해라, 명나라랑 연 끊어라, 그걸 약속하면 우리가 그냥 회군하겠다, 너네는 우리한테 충성 약속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청나라의 요구죠. 그래서 인조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오모시로이 인트레스팅 할까 말까 싶어요. 명나라가 져가고 있고 청이 더 세니까 갈아탈까 할라 하는데, 저 근데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요구가 또 있더냐, 세자 저하를 보내라고 하옵니다.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조선은 왜 이리 약했었나? 약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세요? 불가능하죠. 우리 뭐 지리적 위치나 땅의 크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해라, 케빈 듀란트. 뭐 맞는 말이죠. 케빈 듀란트가 이제 원래 우승 한번 못 해볼 팔자인데 어쨌든 자기를 이긴 팀에 합류해서 2승 따지 않습니까? 파임 2개 받았잖아, 한잔해. 그리고 이때 조선을 침공한 총사령관은 용골대, 이제 우리식 발음이긴 할 거예요, 라고 불리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데리고 다니는 게 정명수라는 역관, 통역관을 얘기합니다. 역병이 아니고.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길도 보고 남한산성 어찌 생겼는지도 쓱 보고 하는데 피식 웃습니다. 자기들은 만리장성을 넘어서 명나라를 따먹을 게 확실시 되는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인데, 이 지금 남한산성 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못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비웃어요. 그럴 만한 게 당시에 얘들이 이제 홍위포라 그래서 서양에서 가져온 대포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도 화포가 있었어요. 우리의 화폐보다 크기가 2배, 사거리도 훨씬 긴. 그래서 이 성을 지어서 성을 쌓아서 방어를 하던 게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계기가 된 게 이제 화약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을 아무리 지으면 뭐해, 대포 쏴서 무너뜨리면 끝인데. 근데 얘도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칸이 여기로 올 거야. 근데 우리 칸은 싸워서 다 밟아 죽이고 여기를 따먹고 싶은 게 아니라 덕으로 나는 관대하다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칸이 오기 전에 칸이 만족할 만한 항복을 받아내는 게 용골대의 목적이에요. 배경 설명하자면 원래 명나라는 만주에 붙어있는 요동에 정예병을 두고 여진족을 제어했는데, 임진왜란 당시 요동의 군벌이 조선에 투입되면서 여진족 추장 누르하치가 거병하여 후금을 세우고 이를 한 번에 제압하려 한 명나라가 조선의 정예병 포함 10만을 여진으로 끌고 갔다가 사르후에게 전멸당해서 명이나 우리나라나 여진족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림. 응애야 고맙다. 명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더 약해졌는지 나오는 부분이네요. 대포를 뺏어야지. 네가 뺏어와. 너가 뺏어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인조는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일단 신하들을 모아서 너네 의견을 얘기해 보거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짜증나게 영의정, 대제학, 부제학 이런 새끼들은 똥꼬 빠는데 여념이 없어요. 인조가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를 눈치로 때려잡은 다음에 감히 청나라가 우리 세자조하를 데려오라고 하다니 무엄하도다, 제가 다 화가 납니다. 아이고 인조 왕께서는 어찌 이걸 참으십니까? 아주 그냥 성품이 인자하시옵니다. 저는 제가 다 화가 나서 아주 우라통이 터지지 말입니다. 막 이지랄 연병을 떨고 있어요. 내가 이 영의정하고 대제학, 부제학 보면서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이 씨발놈들은 진짜 무능하면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무시하고 내려오지를 않는 돼지 같은 새끼들 보면은 전부 그냥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눈치 살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말만 처할까 이 생각만 하고 사니까 뭐 어떤 일에 대한 해답을 전혀 제시하지를 않아요. 그냥 똥꼬만 계속 빨아. 예를 들어서 최명길하고 김상헌은 앞장서서 서로 다투긴 하지만 한 명은 청나라한테 붙어야 한다, 한 명은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서로 앞장서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잖아. 근데 이 영의정이나 대제학 부제학 이 새끼들은 자기가 앞장서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누가 의견을 얘기하면 이 의견은 어째서 안 좋다 어째서 안 좋다 비판만 해요. 이제 왜 이 지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의견을 일진해서 냈던 사람은 그 의견이 틀리거나 그 사람 말을 들었다가 일이 잘못되면은 모가지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영의정 대제학 부제학 이 새끼들은 앞선에 서서 자기가 창조한 자기가 생각해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한 의견만 얘기해. 그래서 이 의견을 낸 사람의 말이 맞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가 이게 틀렸어 그러면 이 새끼들은 뒤에서 이 의견을 낸 김상헌을 죽여야 됩니다 이 지랄만 쳐해. 또 뭐 최명길이 틀리면 이 의견을 낸 최명길을 죽여야 됩니다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 새끼들이 나라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잘 돌아가겠냐고. 무능한 새끼들은 다 그냥 내려와야 돼요 솔직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인조한테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제가 이방원을 좋아해서 이방원 그 사극을 봤어요. 제가 한 40부작 되는데 다 봤습니다. 제가 30부작. 거기에도 나오는 게 이방원처럼 진짜 칼춤 추는 사람 아닌 이상, 진짜 다 썰어 죽이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치하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힘이 생겨. 그리고 그 새끼들은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걔 아들들은 능력이 없어. 근데 얘들이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왕이 세자한테 왕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처럼. 그러면 나는 내 아들이 안 똑똑한데 왕을 물려주고 싶어. 근데 내 내 신하들한테는 네 아들 멍청하면 네 돈, 네 권력 물려주지 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2세대가 윗대가리로 올라오면 나라가 개병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방원은 좀 달랐죠. 이방원은 외척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집안의 힘으로 왕이 되었죠. 물론 본인도 잘했지만.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세자를 봤더니, 첫 세자는 아니긴 하지만 세종을 봤더니 머리가 좋아. 얘가 진짜 성군이 될 자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 나쁜 아빠지만, 살가운 아빠는 아니지만 너가 정치를 잘할 수 있게 아빠가 전부 청소해 줄게. 네 엄마까지. 아들아, 외삼촌들이랑 인사해. 왜요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이러면서 외삼촌 다 죽여버리고 이복 형들한테 인사해. 왜요? 나 이복 형들 좋은데 예쁨 받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니까. 이복 형들 다 죽여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이방원 같은 애들은 가능한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자기 처남이랑 배다른 형제들이랑 배다른 형제의 아들들이랑 자기 와이프의 동생들이랑 뭐 다 죽여버리는데 요건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공 중에는 지분이 이방원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죠. 청소를 싹 다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세종 때는 외척 때문에 뭐 저식이 하는 일도 없었잖아요. 왜냐면 바로 한 대 위에 외척이 뭐 탭댄스 추다가 다리가 다 잘린 걸 봐버렸으니까 어떻게 외척이 나대겠어. 한 대 정도 더 거슬러 내려가야 이제 슬슬 탭댄스를 또 추기 시작하죠. 기억을 까먹으니까. 정작 이방원 본인은 형이랑 잘 지내지 않음? 이방원이 형이랑 잘 지냈다고? 윤석열, 이재명 깜빵 동기되는 소리 하지 말고. 형을 죽였다고 이 새끼야. 형들을 죽여버렸다고. 동생도 죽이고. 이방원이 몇 킬인지를 몰라. 베이커보다 킬을 더 많이 했다고. 그것도 피가 이어진 사람들 위주로. 미안해 형, 나 하나도 몰라. 그럼 닥쳐. 잘 지낸 형도 있긴 하죠. 먼저 이제 왕 시켰다가 정조냐? 그 사람하고는 잘 지내긴 했죠. 2년 왕 시킨 다음에 내놔하고 이제 뺏었죠. 근데 다른 형은 말을 안 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동생들은 싹 다 죽였고 뭐 그랬죠. 정조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정조가 아니라 정종이네요. 그래서 이조판서 최명길은 송구하긴 하지만 세자를 보내는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지요. 이 말이 보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영의정, 대제학, 부제학은 똥꼬나 쳐빨고 있고 김상헌은 개빡셉니다. 지금 적군은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쳤다. 지금 당장 나가서 싸워서 목을 다 쳐버려야 한다. 멋있긴 해.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 300을 보는 느낌도 있죠. 스파르타 300도 정예군 300명이 나가서 20만 명을 막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엔 뚫렸긴 하지만 의미 있게 막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죠. 스파르타 300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본진이 다른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300명이 나가서 길을 막았던 건데, 지금 남한산성 안에는 우리 왕이 있잖아. 여기서 나가서 싸우다가 지면 왕이 죽고 여기 있는 벼슬아치들이 다 죽고, 그러면 조선이 아예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없어질지언정 우리 백성들을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옵션과 우리가 다 죽고 조선이 멸망하더라도 나가서 일단 싸워야 됩니다는 많이 다르긴 하죠. 그리고 김상헌 같은 사람이 조선시대에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겠죠. 정말 대쪽 같은 선비 정신 아닙니까? 어떤 외풍이 불어도, 얼마나 큰 시련이 닥쳐도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생각하던 거를 이제 소신 있게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대쪽 같은 선비 정신이잖아. 근데 지금은 어울리지가 않죠. 지금은 어울리지가 않아. 어떤 때에는 당연히 이런 대쪽 같은 정신으로 충의를 지키고 종묘 사직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대를 얼마나 잘 읽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거를 임진왜란 때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전국 시대라 그래서 일본 내전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전이 뭐 끝이 없었잖아. 일본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쟁만 하던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를 이름 까먹었어요. 아무튼 누가 통일을 해버리죠. 약간 운빨로 통일한 거긴 하지만. 자, 그러면 전쟁을 하던 몇 개의 나라는 아니지만 뭐 거의 나라나 다름없는 몇 개의 세력들이, 한 세네 개 세력들이 엄청나게 거대했고 걔네들이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통일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군인은 많아. 군인이 할 일이 없어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을 세운 장수들이 많아. 근데 더 이상 전쟁이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유방처럼 토사구팽을 해버리던지, 아니면 걔들한테 일을 줘야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죠. 오다 노부나가가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그 잘 나가던 4인방 중에서 거의 꼴찌 정도의 능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애들이 워낙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또 엄청 능력 있던 누구는 똥 싸다가 고혈압으로 뇌 혈관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그랬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나서 군인은 존나 많지, 공 세운 장수들도 존나 많지, 전쟁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지. 이거 어떡할 거야? 요거를 이제부터 우리는 전쟁이 없어, 군인들 전부 집에 돌아가서 농사 짓도록 하면은 예의 하고 다 돌아가서 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그 당시 이제 중국이 명나라냐, 뭐 명나라를 치겠다 하면서 쳐들어온 거죠. 당연히 지나가는 길로 우리 먼저 치려고 하다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찔러 낸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를 잘 지켜보고 있으면 외나라가 저희들끼리 존나게 싸우고 있다가 통일이 됐네?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뭐 그때 10만 양병설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게 실제다 허구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0만 양병 안 했잖아. 그러다가 왜군이 쳐들어와서 그런 수모를 당했잖아. 그 뒤로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 청나라가 지금 이렇게 거대해지고 있고 청명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당연히 줄타기죠. 어디 한 군데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살살 줄타기 하면서, 아유 형님, 아우 형님, 아우 왜 이러십니까 하다가 너무 좀 세게 들으면, 아씨 나도 성격 있어, 나도 성격 있어요, 아씨 뭐 꿈틀해 나도, 막 이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 짓이라도 좀 잘하던지, 뭐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이렇게 쳐 있다가 그냥 뭐 쳐들어왔다 이러니까 그냥 다 목숨 걸고 다 싸웁시다 이러면 다 죽었지. 우리나라는 없지 지금. 이미 일본한테 먹혔던, 중국한테 먹혔던 이미 다 먹혔겠죠. 그런 걸 잘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우에스기 겐신이 전투력이 이제 거의 1환급이었는데 똥 싸다가 혈압 터져서 죽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재명이 셰시하자고 했던 거랑 같은 거잖아. 닭발 새끼야 달려. 그래서 김상헌이 나가서 싸우자고 한 얘기에 대해서 최명길이 얘기합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창검으로 하자는 게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 뭡니까? 당연한 말이죠.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워야죠. 우리가 군사훈련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싸우려고. 우리가 강제로 노예처럼 군대 끌려가서 1년 반 동안 나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안 싸우려고. 모든 건 안 싸우려고 하는 거죠. 전쟁하려고 군대 키우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안 싸우려고 군대를 키우는 거죠. 양성을 하는 거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헌도 지지 않아요. 이 판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말로 목숨을 구걸하려는 것이오. 저는 보면서 사실
예조판서 김상원이 많이 답답하긴 했어요. 근데 나는 결과를 다 알고 보는 사람이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청나라한테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너무 강하니까. 막말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미국한테 개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좀 안타까운 얘기고 예민한 일이긴 하지만 우크라가 러시아랑 싸우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크라가 러시아랑 처음 싸울 때는 러시아 욕 존나 먹고 막 미국도 러시아 비판하고 유럽은 당연히 러시아 비판하고 우리도 러시아 비판하고 다 비판했어. 그때 임용환 박사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1차원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 좁혀고 있으니까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러시아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세계 정세나 이런 거는 역사적인 것도 보고 정치 외교적인 것도 보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소신 발언하셨다가 그 임용환 박사님도 악플세를 존나 받으셨거든. 근데 임용환 박사님께서 러시아 우크라 전쟁 처음 났을 때 했던 얘기가 틀린 게 이제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임용환 박사님이 했던 얘기가 한 1, 2년쯤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얘기해 버리긴 했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게 우크라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한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유럽도 러시아를 그렇게 맹비난하더니 점점 자기들이 원조해야 하는 돈이 점점 커지고 자기들도 경제가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우크라이나한테 너 근데 언제까지 싸울 건데 이쯤 되면 너네 좀 떼쓰는 것 같지 말이다. 그냥 너네가 좀 줄 건 주고 그냥 이제 휴전해. 너무 오래 싸우잖아. 뭐 이러면서 우크라 탓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은 이제 우크라에서 이제 히토류를 우리가 싹 가져가야겠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하면서 우리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우리 파산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크라에서 히토류를 한 90%좀 가져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나라들도 이제 다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니 김상원처럼 아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근데 청나라가 자유를 안 준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충성을 하라 그랬지. 너네 왕 대가리 썰고 내가 여기 통치할 거야. 너네는 지금부터 청나라 국민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김상원의 판단이 좀 많이 아쉽긴 하죠. 학자로서의 의견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니까 학자들이 점점 입을 다물게 되잖아요. 그게 문화 대혁명.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용 박사님한테 이제 뭐 자의탁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 지식인들이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죠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게 문화 대혁명인데 그게 천안문인데. 임용환 박사님. 오늘 왜 이렇게 임용한이 어색하지? 이만용 같이 계속. 이만용은 모카 아저씨지. 그리고 이 판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 이조판서 최명길. 신은 목숨이 아까운 게 아니라 청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요구를 해올까봐 두렵사옵니다라고 하고 최명길의 걱정은 현실이 되죠. 이때 만약에 인조가 좀 안타깝지만 세자를 보내고 이런 일은 되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방원도 갔다 왔습니다. 이방원도 명나라를 갔다 왔죠. 심지어 세자도 아니던 시절에 형이 세자였는데 세자가 가긴 좀 그렇지 않냐.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좀 갔다 와라 해가지고 아빠가 시켜서 명나라를 심지어 2번 갔다 오던가 그래요. 한 번 갔다 오면 2년이야. 그러니까 군대 2번 갔다 온 거야. 아빠가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빠가 그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조선 새우 건국하고 하는데 1등 0.1등 공신이잖아. 슈퍼 S 플러스급 활약을 했잖아. 근데 갑자기 아빠가 어떤 새끼하고 갑자기 으쌰으쌰 하더니 왕족들이 힘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그리스처럼 민주주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한테 있던 군대 싹 갖고 와. 너 군대 하지 마. 너 정치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난 뭐예요? 야 그냥 집에서 골프나 치고 해. 이러니까 이방원이 개빡 돌아가지고 아버지 그건 아니지요. 이러면서 이제 아빠를 손발 다 묶어놓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남한산성의 병사 숫자는 1만 3천. 청나라는 10배 이상. 15만에서 20만 정도. 근데 수어사인 이시백은 남한산성이 워낙 견고해서 막아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성벽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은 군인이 아닌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어디 농사 짓던 사람들, 대장장이들, 물 길러다 팔던 사람들, 똥찌개 지던 애들 이런 애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지키라고 하고 군율을 어기면 막 처벌을 하고 이래. 군율을 모르는데 씨발.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위에서 불을 피우다가 죽을 뻔 하거든요. 불을 피우면 우리의 위치를 저한테 알려줄 수 있게 되니까 불을 피우면 안 되는 건 맞긴 한데 대장장이 하던 애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불을 왜 피냐?
추워서 폈습니다. 추워도 참아야 하거늘. 아니 씨발 저그들은 털옷 입고 있으니까 버틸만 하지. 지금 얘네들은 어디 거적대기 입고 있어요. 동상 안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추워 뒤지겠으니까 불을 피우는 거거든. 원군 오고 버티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아님? 뭐 판단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 안 됐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상태에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이미 압록강에서 개처 망하고 시작해서 그러니까 미드 오픈하고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롤을 시작했는데 8분 만에 미드 포탑이 깨진 거야. 뭐 그런 일은 사실 불가능하긴 한데 게임 시작하고 7분 8분 만에 미드 포탑이 날아간 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와야 될 근왕군들이 오는 걸 주저해서 망한 것도 컸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군대의 조선의 군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도 군기가 바짝 들어있고 훈련이 잘 된 상황에서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못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죠. 다들 좀 빠져 있는 상태였었어서. 그리고 이제 인조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이제 병사들의 군량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와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 아껴서 먹이면 얼마나 먹일 수 있겠느냐? 40일 정도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줄여서 먹일 값쇼? 줄여서 오래 먹을 수 있게 하되 너무 줄이지는 말거라. 그게 얼마나 먹으라는 말씀이신지. 깔! 내가 거기까지 알려줘야 하느냐? 네 알아서 하거라. 죄송합니다 폐하. 어쩌라는 거야 씨발. 분량이 없어. 20일치밖에 없어. 아껴 먹으면 40일까지 먹일 수 있습니다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아껴서 먹이되 너무 아끼진 말거라. 얼마나 먹일까요? 아니 씨발 뭐 60일 버티게 먹여라, 뭐 80일 버티게 먹여라, 40일 버티게 먹여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씨발 내가 그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되냐?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얘 보고. 이때 인조가 회의를 할 때마다 계속 이래요. 맨날 자 의견을 말해보거라. 이조 판서 의견을 말해보거라. 인트레스팅. 이러면 저기서 예조 판서가 아니 되옵니다 전하. 예조 판서 의견을 얘기해보라. 이래저래 합니다. 이러면 영의정이 그것은 아니 됩니다 전하. 왜 그런가? 이래저래 합니다. 어떻게 하지? 영의정 당신 말대로 하자. 예 알겠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면은 영의정 어찌 된 것이오? 뭐 이지랄밖에 안 해. 자기가 책임을 지지를 안 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나중에 모아놓고 자 각자 의견들 얘기해 보시오. 얼마나 이 신하들이 야마가 돌았으면 저희한테 의견만 묻지 마시고 하명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애지간해야지. 왕들 중에서 남의 말을 너무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다가 처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인조 같은 경우는 너무 줏대가 없고 너무 자기 생각이 없어요. 너무 책임감이 없고. 김상원이 어제 성벽 위에서 불 피우는 걸 봤어요. 너무 추워하잖아. 그래서 이 대장장이 선할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옛날에 기와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볏집으로 이렇게 지붕 만들었잖아. 그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나눠주면 그걸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뭉탱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팔다리 같은데 이렇게 좀 보호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거를 얘기하니까 얘 뒤에 있던 이 대제학 부제학 영의정 이 씹새끼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하 군인들은 추위를 잘 견디는 자들이옵니다. 어제는 구름이 좀 많았는데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면 군사는 다시 원기를 회복할 것이옵니다. 병파는 지금 해 뜨기만을 기다리는가? 아니옵니다. 좋아. 그럼 너희들의 옷을 벗어서 병사들한테 나누어 주거라. 이러니까 영의정이 전하 우리 벼슬아치들은 채통이 곧 생명이옵니다. 우리의 채통이 떨어진다는 것은 종묘와 사직이 좆되는 것이고 조선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고 아무튼 제 옷을 벗기시면 다 좆되는 것이옵니다. 연병을 떱니다.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똑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한테 손에 끼칠 것 같으면 목숨 걸고 사수함. 우리 군만 추운 게 아니라 적군도 추울 것이옵니다. 이게 지금 영의정이 하고 있는 소리예요. 자기들 채통이 떨어지니까 자기들 옷을 벗어서 줄 수는 없대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청나라가 20만 대군을 끌고 와서 13,000명으로 막아야 돼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채통 이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김상원은 훨씬 낫긴 하지. 그러니까 너가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아. 너가 밥 좀 주세요 했더니 너한테 야 너만 배고파? 지금 어디 소말리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있는 사람들은 더 배고파 이 새끼야. 어쩌라는 거야 씨발놈이. 아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지 채통이 떨어져서 옷을 못 벗겠다잖아. 모랑캐들은 채통이 어딨어. 그럼 각자 채통 없는 채로 동등하게 싸우자.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얘는. 그래서 가마니를 거둬서 군사들한테 논아줍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고 자라고 냉기 막고 그다음 위에 덮으라고 바람도 막으라고
근데 존나 웃긴 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밥이 더 없어지잖아. 밥이 없어지는 걸 넘어서서 말들이 먹을 풀이 없는 거야. 그럼 나가서 겨울이긴 해도 어디 땅 같은 거 파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얻어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성벽 밖을 전부 포위당해서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뒤져. 말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영의정 이 새끼가 또 대제학 부제학 이 새끼들은 또 말이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나눠줬던 볏짚 다시 뺏읍시다. 이조판서 최명길이 얘기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쉬우나 빼앗는 것은 어렵습니다. 줬다 뺏는 것만큼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말이 굶어서 싸울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 너무 귀하다. 병사 하나보다 말이 훨씬 귀하다. 맞는 말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병사 10명하고 말 한 필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1만 기마병이면 10만 보병하고 같은 수준이죠. 근데 지금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말을 어떻게 먹이냐고. 하지만 우리의 인조는 영의정의 말을 듣고 병사들한테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지? 라고 나눠줬던 볏짚을 다시 뺏어서 그 볏짚을 말을 먹입니다. 근데 해봐야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3일 먹이고 나니까 말이 먹을 게 또 떨어졌어. 이제 어찌할 길이 없죠? 그래서 말을 포기하고 그냥 말을 죽여서 고깃국을 끓여서 병사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걸 먹고 있던 병사들이 이제 하도 기가 차니까 윗대가리들 하는 짓이 하도 병 같으니까 그냥 뭐 예조 판서 영의정 대제학 부제학 이 새끼들 지나갈 때 그냥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아유 이렇게 고깃국을 다 먹게 해주셔서 아유 성은이 만극하지 말입니다. 아우 영희정님 아우 좋아 죽어 너무 맛있습니다. 옆에 있던 애가 근데 기왕 잡아주실 것 같으면은 이거 뭐 토실토실할 때 잡아주시지 말이 다 삐쩍 꼬라가지고 살이 없지 말입니다. 뭐 저희한테 따뜻하라고 볏짚을 나눠주시더니 그 볏짚을 뺏어서 말을 먹이시더니 아이고 이제 그 말을 죽여서 우리를 고기를 먹이시더니 이게 바로 창조 손해 아닙니까? 아이고 정치 잘한다 내 새끼 조롱을 해요. 그래서 영희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새끼 아가리를 찢어버려라 해서 옆에 있던 애가 칼을 쫙 뽑으니까 아이고 뭐 어차피 칸이 오면 다 뒤질 건데 뭐 오늘 주구나 내일 주구나 고깃국은 먹고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볏짚을 뺏길 때 맞아. 배가 고플 때 맞아. 아가리가 찢겨질 때 맞아. 우리 조선의 국민들은 매일 죽고 있지요. 자 죽여보세요. 진짜 싸울 맛이 당연히 안 들겠죠. 그리고 내가 찾아보지 못한 부분인데 혹시 알고 있는 애, 응애 뭐 이런 친구 있으면 답변 좀 해줘봐. 이때 이제 최명길은 청나라가 하자는 대로 하고 화친을 맺고 살아남읍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조 판서 김상원은 지금 격서를 보내서 전국에 있는 병사들한테 이 남한산성으로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맞서 싸우자고 말을 하잖아요. 왜 지가 알아서 오는 새끼가 없는 거야? 왜 자기가 알아서 오는 장수들이 없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영화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우리나라의 왕이 남한산성에 갇혀 있잖아. 남한산성은 청나라 군사한테 포위당해 있잖아. 그럼 지금 여기 남한산성 쪽보다 훨씬 밑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데, 충청도 뭐 이런 데 있는 많은 병사들이 아직 있잖아. 얘들은 왜 오라는 명령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거기 짱 박혀 있는 거야? 이유가 뭐야? 한타가 열렸는데 왜 텔을 안 타는 거야? 알려줘야 오는 거야? 아니 텔이 있어. 한타가 열렸어. 왜 텔을 안 눌러? 왜 CS 먹고 자빠진 거야? 초비야? 오는 놈들은 왔음. 근데 야전에서 청나라 기마대의 짓밟힘. 그걸 본 다른 근왕군들은 우리도 나서면 좆되는구나 싶어서 눈치 살살 본 거고. 아 오다 죽은 거야? 그러면 예조판서 김상원이 완전 헛다리 짚은 거네. 와도 같이 죽는 거네. 텔 눌렀는데 말파 궁 맞은 거구나. 결국 최명길이 다 맞았네. 싸우면 안 됐네 애초에. 근데 김상원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게 임진왜란 때 어떻게든 저떻게든 계속 견디다 보니까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고 힘을 합쳐서 왜군을 무찔러 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청나라가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열세지만 견디다 보면 명나라가 이제 원군을 보내서 같이 무찔러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예조판서 김상원이 되게 싫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백성 한 명 한 명을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아로 만들어버린 나루 있죠. 제 할아버지를 김상원이 직접 죽였잖아. 근데 나루를 보면서 굉장히 불쌍해하고 어여삐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대장장이 선할쇠를 볼 때도 미안해합니다. 우리 벼슬아치들이 일을 잘 못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거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실제로 진심으로 미안해해요. 근데 막상 정치를 하러 가면 우리 그냥 싸우다 죽읍시다가 돼버리는 거야. 얘들이 싸우다 죽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결사항전을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고. 임진왜란 때 백성들은 어땠냐고.
전쟁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백성들을 위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는 백성들을 위하면서 진심으로, 오히려 거시적으로 볼 때는 백성을 전혀 위하지 않는 사이코패스처럼 행동을 해요. 이 실제로 이 영화상하고 실제 역사하고 갭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화 내용하고 실제 역사하고 좀 연결지어서 보자면, 이때 청나라에서 세자를 볼모로 잡고 우리한테 충성을 맹세하면 우리 그냥 지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조가 그걸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강화도에 있던 세자가 이제 인질로 잡히고 그제서야 인조가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해서, 너네 그러면 이제 와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번에 사과하라고 할 때는 사과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절 한 번 할 때마다 머리 땅에 3번 박는 거 그거 해. 3번 절하고 9번 땅에 머리 박아. 그거 한 다음에 우리가 명나라랑 싸우려면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나라에 노예 10만 명을 보내라고 하거든요. 이 자료마다 5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10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0만이라고 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10만 명을 잡아갖고 그중에 이제 대다수는 남자들은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처럼 군인들이 쓰고 뭐 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나르고 만들고 뭐 그런 걸 했고요. 개간도 하고. 여자들은 가서 이제 뭐 놀이개가 됐죠. 그때 이제 청나라로 강제로 끌려갔던 여성분들이 나중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걸 보고 이제 환향녀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여자들을 우리 조선에서 굉장히 배척했죠. 우리는 그 씨앗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다른 씨를 품고 들어오는 여자를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잖아요. 남자는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걸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 안 하면서. 그래서 외국에 가서 더럽혀져서 돌아왔다면서 이제 환양년이라고 해서 욕으로 아예 만들어서 그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주판서 김상원은 이 본인들이 이렇게 쳐우겨가지고 귀가 얇은 인조가 항복을 망설여서 그 딜레이한 시간만큼 우리 조선인들 10만 명이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명길이 적진 군영에 한 번 더 갔다 와서 칸이 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달을 해주니까 인조는 굉장히 놀라게 되고, 영의정, 대제학, 부제학 이런 무능력한 관리들은 지금 최명길이 구라를 치는 거다. 최명길이 명나라의 의를 버리고 청나라의 충성을 맹세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욕을 먹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최명길을 욕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 새끼가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자 적을 더 부풀리고 있다. 적군 지금 몇 명 되도 않는데 20만 명이라고 구라치고, 칸 오지도 않는데 칸이 와서 뭐 100만 대군을 데리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 적군을 부풀리고 있다. 이 새끼 구라쟁이 새끼다 라고 얘기를 처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칸이 진짜로 오죠. 칸이 진짜 와서 대포 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영의정, 대제학, 부제학 이 새끼들은 또 최명길 말처럼 칸이 왔는데 김상헌 때문에 우리가 괜히 싸운다고 해가지고 지금 군인들하고 백성들이 죽고 있으니까 지금 잘못 판단한 김상헌의 목을 잘라서 칸한테 바쳐야 된다고 또 연병을 떨고 있어요. 이런 병신 새끼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그렇죠. 이게 RHB 말처럼 계속 반복인 게, 우리 조선을 보면 군인들이 제법 강하게 잘 훈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태평성대가 좀 이어져 수십 년이. 그러면 이 먹물 먹은 관리 새끼들이 점점 무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고려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싸움도 안 하는데 이 새끼들은 왜 훈련함? 아니 뭐 맨날 칼싸움하고 뭐 저거 노는 거 아님? 저거 스포츠 아님? 게임 아님? 이러면서. 아 그리고 저기에 세금이 자꾸 많이 들어가네. 병사 한 명당 연봉이 뭐 엽전 20냥이네. 돈이 너무 아깝네. 아 이거 병사 줄입시다. 군대 줄입시다. 옆에서 계속 이렇게 살살 긁어 왕을. 그러면 이제 무능력한 왕새끼들은 아 그래 줄이자 이러면서 그냥 술 먹고 떡치고 연병을 해. 뭐 종묘 사직을 위한다면서 그냥 애만 한 20명씩 나. 이러다가 왜군 쳐들어오고 여진족 쳐들어오고 만주족 쳐들어오고 중국 쳐들어오고 연병 지랄이 나면 백성들이 결사항전해서 농기구 들고 나와가지고 싸워서 겨우 무찔러대고 나면은 우리 잘 싸운다 하면서 저그들끼리 1등 공신이요 2등 공신이요 연병하면서 저그들끼리 치하하고, 그리고 나면은 야 이거 군대 훈련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군대 존나 훈련시켜. 그러다가 또 이제 태평성대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군대 왜 필요함? 저 새끼들 쓸모도 없는데 연봉만 받네 이러면서 군대 또 줄이고, 그럼 또 쳐들어오고. 이런 개질 연병이 몇 바퀴째냐고 대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국방비가 빵꾸가 나서 월급이 입금이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북한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지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 수도 있는 건데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말이 되냐는 거야. 군캉수 하면서 비하하고.
그리고 인조는 최명길의 말을 그동안 좀 들어왔으면서 이제는 또 갑자기 김상원의 말을 듣고 격서를 준비합니다. 조정이 가난하여 너희들의 추위를 덮어주지 못했다. 임금인 나의 부덕이다. 너희들이 이 외로운 산중에서 얇은 옷에 떨고 거친 밥에 줄이며 살이 얼어 터지고 발가락이 빠지는 추위에 알몸을 드러낸 채 성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온몸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프다. 이제 적들은 차마 옮기지 못할 말로 야만의 무도한 속내를 드러내니 금수만도 못한 것들을 어찌 사람의 말로 꾸짖을 수 있겠느냐. 싸워야 할 때다. 용사들이여 깨어나세요. 전부 남한산성으로 모이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오랑캐 새끼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그래도 조선인이잖아요. 이러한 격서를 전국 방방곳곳에 돌려서 원군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격서가 전달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격서를 가지고 운반을 맡았던 군인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남한산성이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런 싸움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온 서날쇠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이제 가상의 인물이겠죠. 얘가 이제 총을 한 자루 받고 이 총으로 이제 싸우려고 격발을 했는데 안 나가. 나가도 총알이 휘어. 원티드야 씨. 총알이 휘어. 나이키처럼 휘어. 안 맞아. 일단 겨우 살아서 돌아온 다음에 관리부장 새끼한테 가서 이 총이 화약이 너무 습기를 먹었고 총이 휘어서 총알이 이상한 데로 날아간다. 이거 제가 대장장인데 솜씨가 꽤 좋다. 제가 이걸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넌 이름이 뭐냐? 서날쇠라고 합니다. 서날쇠? 이 천민 새끼가? 너 어디서 씨야 이 새끼야? 저 그냥 서씨입니다. 말 걸지 마 이 씨발마. 어디 천한 새끼가. 저리 꺼져 이 새끼. 야 물 가져와 귀 씻게. 말도 듣지도 않아. 그래서 얘가 김상원한테 찾아가요. 똑같은 말을 하니까 김상원은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 군수과한테 얘기해라. 군수장교한테 얘기해라. 천민 새끼라고 곤장만 쳐맞았습니다. 엉덩이에 피가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병신 진짜 열의 아홉이 병신이에요 관리들이. 그리고 이제 최명길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직접 나가서 발품을 팔아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오고 있고 영의정이나 대제학 부제학 이 새끼들은 이제 탁상 공론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에 최명길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영의정이 이때다 싶어서 또 이간질을 합니다. 최명길이가 지금 청나라 똥꼬를 빤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 새끼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이 새끼가 런을 친 거 아닐까요? 요즘 최명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청나라 총사령관 용골대 똥꼬빨이라고 용골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새끼 도망친 거 맞아요. 하니까 인조가 처음으로 사이다를 날립니다. 영의정 당신의 목을 치라는 상소도 올라오고 있어. 근데 이게 제가 이 타이밍에 중국인을 빠는 게 부적절하긴 한데요.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제가 아는 게 삼국지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비유를 좀 하자면 실제로 이제 원소 같은 인물들 밑에도 좋은 책사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유능한 책사들이. 근데 이 병신 새끼가 자기 똥꼬 빠는 새끼들 말만 듣다가 망해버렸죠. 근데 조조 같은 인물들 보면 걔 밑에 뭐 순욱, 가후, 곽과, 순유 등등등 유능한 책사들이 많았지만 그 책사들이 워낙 뛰어나서 조조가 승리할 수 있었다? 저는 그거보다 먼저 조조가 옳은 책략을 들었을 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새끼가 사실 삼국지 통틀어서 군주 중에 조조밖에 없어요 사실. 전풍 저주 같은 인물들은 사실 순욱 뭐 가후 곽가 얘네들한테 크게 안 밀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세계관에서는. 원소가 쟤들 말을 들었다면. 안 믿는 걸 어떡해. 정답을 알려줘도 안 찍는 걸 어떡해. 반면에 조조는 자기 책사들이 어떤 책략을 내면 야 그거 좋다 하고 밀어붙이잖아. 말을 듣잖아.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 인조도 보면 얘 얘기 들었다 얘 얘기 들었다 얘 얘기 들었다가 진짜 미쳐버려. 미쳐버린다니까 진짜.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데 뭐 어떡하라고. 유비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갈량이 말해도 안 듣잖아. 그래서 사실 망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김상원이 얘기를 해서 조총을 좀 고치고 병장기도 새로 갈고 해서 그 다음 전투 한 번을 딱 이깁니다. 아무 일도 하지도 않은 영의정 새끼는 우리 병사들이 지금 싸움을 너무 잘했다. 아우 저의 덕입니다. 지금 청나라 병사들이 개쫄아가지고 다 튀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연병 지랄을 떨고 있어요. 역대 조선 왕 중 최악의 왕 인조. 최악까지가? 최악까지인 줄은 몰랐네. 선조? 선조는 도망이라도 잘했지. 선조하고 인조하고 둘이 비벼? 최악의 왕? 난 잘 몰라. 연산군도 왕으로 치는 거야? 연산군인데? 고종, 선조, 인조 탑3야 최악? 고종은 시대의 희생자지. 고종 시기에 누구 앉혀놔도 아무것도 못함. 선조는 그래도 이순신 등용 하나로 좀 상쇄했어? 최악의 왕
이재명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종이 개꼰대라 인재 등용 안 해서 망한 건데 모르는 애들이 아는 척하냐. 이재맹수 이렇게 이제 새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해겠죠. 동양 달력으로. 그래서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서로 인사하는 차원에서 새 참을 이제 갖다 줍니다. 살아있는 소하고 이렇게 뭐 새해 먹는 뭐 떡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상대 장수 용골대한테 보냈는데 용골대는 그걸 쓱 보더니 그냥 다시 갖고 가라. 아 그래도 우리 왕께서 보내셨는데 아 그냥 갖고 가. 우리는 보다시피 먹을 게 많다. 실제로 최명길이 계속해서 적군영에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속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뭐 당연히 자기들이 갖고 온 것도 있겠지만 조선인들을 약탈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근데 여기 남한산성에서 배 골무면서 겨우겨우 만든 이 음식들 뭐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성에 차지도 않겠죠. 그래서 최명길하고 영의정이 같이 갔다 왔었는데 또 이거를 왕이 내린 음식을 감히 이 오랑캐 장수색가 안 받았다면서 이거를 제대로 전달 못한 최명길도 목을 쳐야 된다 이러면서 뒤에서 연병을 떨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탁상 공론 이런 진짜 너무 화나 진짜. 저도 이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으로서 작년에 이제 어떤 법이 시행될 뻔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탁상 공론 끝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바혐국입니다. 바이크를 혐오하는 국가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게 없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길에서 많이 안 타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린 건데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혐오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대의에 편승하는 느낌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법 같은 게 나와 버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토바이를 원상복구를 시켜서 매년 받는 그 검사가 있어요. 자동차도 검사를 받고 경유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알고 있고 휘발유차는 2년에 한 번씩인가 받잖아요. 최초에 4년은 안 받고 오토바이도 최초에 얼마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를 받을 때 모든 오토바이를 최초의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검사 통과를 안 시키고 이제 벌금 같은 걸 무는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뭐 배기 소리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개조한 오토바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민원을 많이 남기니까 내가 이걸 한 방에 해결해 보겠어 하면서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만들었겠죠. 근데 이게 너무 탁상 공론이고 말 같지도 않은 건게 오토바이는 차랑 좀 많이 다르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오토바이 브랜드도 있고 오토바이 몇 대 만들다가 없어져 버리는 오토바이 브랜드도 있고 오토바이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단종이 된 오토바이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뭐 이래저래 고쳐서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로 돈이 없어서 엄청 오래된 오토바이를 고쳐서 타는데 원래 부품이 단종이 돼서 비슷한 부품 찾아서 이렇게 껴서 타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돈 없어서 타고 다니는 분들도. 근데 그 모든 오토바이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2025년부터 검사 받을 때 전부 순종으로 돌려서 갖고 오셈. 되겠습니까 이게 천연막 보건술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부품이 없는데 어떻게 원복을 해요. 아니 할리 아저씨들이 불법적으로 튜닝한 거 원복해라 뭐 그럴 수도 있죠. 불법적으로 튜닝한 애들 원복해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너무 많단 말이야. 저는 해당 안 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순정으로 타요. 불법 튜닝 안 합니다 저는. 근데 탁상에서 그걸 만드니까 그 지랄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인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나서 서명도 하고 이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해서 몇 명이 그 법 만든 사람 찾아가가지고 따져가지고 이제 없어졌거든요. 약간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축소되고 딜레이 돼서 이제 몇 년 뒤에 조금 더 축소된 채로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병짓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새끼들 최명길처럼 적 군영에 가서 입 한 번 떼보지도 못할 새끼가 목숨 걸고 거기 갔다 오지도 못할 새끼들이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새끼 지가 가서 하지. 지가 가서 연골대 앞에 가서 네가 감히 우리 왕이 준 음식을 다시 되돌려보내? 네가 감히 우리 세자를 데려오라 그래? 네가 뭔데 하고 가서 대가리 쳐지지. 가서 입도 뻥끗 못하는 새끼들이 탁상에서만 이지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명길이 가서 보고 온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엄청 긴 사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우리 조선인들을 노예로 부려서 긴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남한산성의 성벽 높이보다 더 길어 보였다. 옆에 여태까지 아가리만 털던 영의정도 왕이 너도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서 얘도 갔다 오니까 이제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포도 보았사옵니다. 우리의 화포보다 2배 이상 큰 홍위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벽이 다 부서질 것이옵니다. 이 새끼도 직접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남한산성에 수많은 명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어줍지 않게 따라하는 거는 오히려 영화를 좀 욕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이 직접 영화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전 전체 흐름만 그냥 얘기할게요. 소리 듣지 않을게요. 아무튼
칸이 오는 걸 맞춰서 공격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최명길이 예상했던 거랑 똑같아요. 용골대는 자신의 왕 혹은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칸이 오기 전에 칸이 좋아할 만한 성과를 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자를 우리 쪽으로 볼모로 데려오고 너네는 명과의 약속을 깨고 이제 우리한테 충성을 맹세해라. 그럼 우리는 너네랑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인조가 최명길의 말을 듣지 않고 싸움도 살살 해보고 원군도 살살 불러보고 조금씩 이지랄 저지랄을 좀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서 원하는 기한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최명길이 다시 가보니까 이제 기한이 지나서 너네 왕 보고 직접 오라고 해. 최명길 너 이제 그만 와. 너 한 번 도우면 이제 너도 죽여. 너네 왕한테 직접 와서 사과하고 이전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 들어준다고 듣는다고 니네 왕이 직접 얘기하라고 해. 그러니까 점점 요구 조건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인조는 자기가 가서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영의정 김류의 말을 듣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성을 지키기도 부족한 병력을 300 스파르타처럼 정예병도 아닌 엊그제까지 농사 짓고 대장장이 망치질 하던 애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뭐 대략 한 300명 500명 됩니다. 나가서 싸우고 오라고 합니다. 무서워서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뒤에서 갑자기 칼질을 시작합니다. 등을 베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 자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하면서 사지로 내몹니다. 사지로 내몰린 이 300, 500명의 병사는 너무 당연하지만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완벽하게 포위당한 상태로 화살과 이제 총과 대포를 맞으면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요. 기마병이 와서 이제 마지막 밟고 쓸어버리고 이걸 보고 있던 영의정은 자기가 전투하자고 했는데 전투가 지금 망했잖아. 그럼 내가 돌아가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원군을 더 보내라 그래. 원군을 더 보내면 남한산성을 지킬 병력이 이제 아주 턱없이 부족해지겠죠. 아예 개처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어사 20액이 항명을 합니다. 명령을 어깁니다. 안 됩니다, 영의정님. 너 지금 명령 어기는 거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원군을 보내봤자 원군까지 다 죽을 겁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제 병사들. 그래서 기존에 나갔던 병사들만 거의 다 죽고 고작 몇 명만 살아 돌아옵니다. 전투가 개망했죠. 저녁에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영의정이 무릎을 꿇고 패배해서 죄송합니다. 그치만 제가 우리 병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원군을 보내려고 했더니 수어사 20액이 제 명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전투를 진 건 제 탓인데 전멸한 건 수어사 20액의 탓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때가 늦고 빠르고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가야지. 거기에다가 20액의 오른팔인 초관 이두갑이 제때 병사를 물리지 못한 탓도 크다. 솔직히 말해서 영의적인 제 책임은 거의 없고 전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수어사 20액과 초관 이두갑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이걸 들은 인조가 뭐라는 거냐 영의정 개새끼야. 넌 진짜 무능력하기 짝이 없구나. 너를 어디다 쓸까 씨발로마. 포를 떠서 똥이나 닦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전투 패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할 것이다. 전투를 현장에서 이끌었던 초관 이두갑은 사형에 처하고 수어사 20액은 곤장 20대다. 수어사 20액이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이고 죄가 없는 이두갑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닥쳐라! 내 명대로 하거라.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웠던 초관 이두갑은 그대로 목이 처지고요. 수어사 20액은 눈물을 흘리면서 곤장 20대를 맞고 영의정 김류는 이 새끼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에요. 영의정이 그걸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방부 장관 새끼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당시 우리 조선의 꼬라지입니다. 그리고 김상원은 아직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를 희망을 못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책을 종이에다가 써서 인조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진정 가능하느냐? 쌉 가능합니다. 맡겨주십시오. 이게 전달이 되겠느냐? 제가 반드시 전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왕께만 알린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우리 김을 알자. 그리고 김상원이 대장장이 선할쇠한테 이 문서를 줍니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전달을 해서 원군이 오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조선의 운명이 너한테 달려있다. 대장장이 선할쇠는 좀 고민합니다. 고수 아저씨가 잘생기게 고뇌해요. 근데 오른팔이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와서 나라는 높으신 양반들이 다 말아쳐 드시고 왜 조선의 희망이 우리 형님이 돼야 합니까? 우리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청나라군 내려올 때 나라를 지켜야 하는 관리들은 술 처먹다가 전부 다 따이고 우리 형님 아내하고 아이를 눈앞에서 겁탈당하는 걸 보고 죽임당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저는 부모님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높으신 양반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당할 때는 뭐 하나 책임도 안 지고 술이나 처먹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너네가 목숨 바쳐서 이 미션 좀 해결해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장면 보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인 걸 알면서도 참 슬펐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계속 반복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생겼는데 끝까지 저러고 있으니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 정치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명나라한테 넙죽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명나라한테 충성하고 명나라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에 너무 갇혀 있으니까 명나라가 망하는 각을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차례 같은 걸 지내지 않습니까? 궁에서 하는 차례를 이제 남한산성에서 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저들이 지금 무얼 하는 건가? 새해라고 명나라 수도 북경을 향해서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무시로이네. 용골대가 저 무엄한 새끼들 제가 바로 멈추게 하겠습니다. 대포를 준비하라. 여기서 대포 쏴서 남한산성에서 지금 차례 지내고 있는 거 싹 날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시대 상황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명나라 지금 어차피 개처 망했어요. 명나라 지금 앞으로 10년도 못 가요. 사실상 지금 이미 망해 있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여기도 다 부패해서 관리들이 부패해서 망한 거죠. 지금 이자성이가 지금 성 따먹고 있고 그때예요.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다 흡수해서 엄청 거대한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청나라가 100만 대군 몰고 올 거라고 하는데 물론 진짜 100만은 아니지만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망해가고 있는 청나라 수도를 향해서 절을 하고 처자빠져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청나라는 조선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초고성능 홍위포를 갖고 있어서 차례 지내고 있는 왕과 이 관리들을 대포로 다 쳐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입니다.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멍청한 상황입니까? 칸은 왜 쏘지 말라고 하냐? 자기는 관대하기 때문에. 내가 무력으로 조선을 짓밟고 조선을 먹는 일은 쉽다. 내가 아니라 다른 칸들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난 대칸, 난 황제다. 나는 충성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용골대? 그게 제가 고졸이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그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라고 용골대 너한테 명령하면 너는 할 수 있냐 없냐?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그래, 일주일 안에 짓밟을 수 있는 나라를 내가 왜 여기까지 오냐고. 내가 오면 우리 전투력이 더 세죠? 예, 세집니다. 그건 맞는데 내가 굳이 안 와도 되잖아.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조선의 왕에게 직접 충성 맹세를 듣기 위함이다. 이걸 해낸 건 내가 최초니까. 여진족 최초로 내가 해낼 거니까. 그래서 내가 대칸이 되고 황제가 될 거니까. 그럼 조선에서도 이걸 읽은 사람이 최명길 한 명은 있는 거예요. 전풍저수랑 똑같은 거야. 전풍저수도 조조가 지금 독염하고 싸우다가 지금 많이 지쳐 있을 때 지금 속전속결로 가서 쳐야 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원소가 안 들은 거야. 안 듣고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조조가 더 약해질지도 모르잖아. 기다렸다가 조조가 다시 이제 군사 정비를 하고 관도대전이 일어나고 개처망한 거 아닙니까? 최명길이 얘기를 해주면 뭐해. 들어 처먹지를 않는데. 최명길 말대로 애초에 아이고 뭐 어서 옵쇼 한 다음에 절 좀 하고 세자 보내고 막 청나라 진짜 킹왕 짱 청나라 대세 짱이요 이거 해줬으면은 마음에 든다. 세자 다시 가. 너 대신 내 딸이랑 결혼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냐면 이때 칸이 어떤 사람이냐면 명나라를 먹고 나서 말 위에서 뭐 전투는 할 수 있지만 말 위에서 다스릴 순 없다. 뭐 이런 명언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 말 왜 했냐면 우리는 말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땅을 따먹은 전투 전쟁의 천재들이다. 우리는 사이어인들이다. 근데 우리가 정치는 잘 못한다. 린정. 그래서 이때 얘는 여진족의 칸이었지만 중원으로 들어와서 한족들 관리를 대거 등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명나라 관리였던 애들 중에서 머리 좋은 애들을 그대로 등용해서 관직을 그대로 시켜줘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달라. 와서 다 쳐 죽이고 한족 다 죽이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이 진짜 열려있는 애야. 그래서 조선하고도 만약에 처음부터 대화가 좀 잘 돼서 수교를 잘 맺고 했으면은 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최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칸이 도착을 했고 최후 통첩으로 우리가 보름에 정월 대보름에 공격을 하겠다. 그 전까지 선택해 라고 최후 통첩을 하고요.
인조가 최명길하고 김상원 둘만 딱 불러서 의견을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둘이 첨예하게 대립하죠. 김상원은 당연히 오랑캐한테 충성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예조 판서는 세주안이에요. 이조 판서 최명길은 살아야 뭐든 할 수 있다. 살아야 기회가 있다. 수모는 견딜 수 있지만 죽음은 견딜 수 없다. 서로 첨예하게 대결을 하고 여기 연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신하들이 뭐 두 개의 태양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뭐 태양이 바뀌었잖아. 살아야 기회가 있죠. 살아야지. 어쨌든 김상헌의 이 문서를 받은 대장장이 선할쇠가 떠납니다. 이 포위를 뚫고 정말 힘들게 목숨 걸고 실제로 이제 다치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다행히 기절을 했는데 그걸 구한 게 우리 군이었습니다. 품에 있는 문서는 우리가 이미 봤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그냥 일개 대장장이 선할쇠입니다. 뭐야, 천민새끼였어? 네가 이걸 들고 왔다고?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보냈는데? 예조판서 김상헌 대감이 보냈습니다. 못 믿겠는데? 아니, 군인이 그렇게 많은데 널 보냈다고? 문서를 의심하기 시작해. 그걸 받은 그 지역 대장이 이건 분명히 우리 왕 인조의 도장이 맞다.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부하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이걸 따라서 당연히 원군으로 가야 됩니다. 가 있고 원군으로 갔다가 죽은 사람들 못 봤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탈했다가 여기를 청나라가 먹으면 우리 책임이 됩니다. 대장도 또 흔들려. 이 새끼도 인조의 신하가 아니랄까 봐. 이 새끼 흔들려. 억하냐. 근데 내가 이거 받았는데 이걸 따르지 않으면 나는 어명을 어긴 건데? 나 역모한 건데? 안 받은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옳거니? 문서를 바로 불태워버리고 이 문서를 가져온 선할쇠를 죽여버립니다. 만 선할쇠는 날래가지고 죽지 않고 도망을 성공해냅니다. 근데 이 당시 우리나라 관리들이 군대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아저씨가 뭐 시나리오를 못 쓰는 아저씨가 아닌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은 아마 이제 연출 의도가 이제 이런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서울대 아저씨인데 여기 이거 하나로 딱 끝나지 않습니까? 일개 백성이 심지어 천민이 조선의 명운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말 소중한 이 문서를 전달을 했어. 근데 그걸 받은 새끼는 그걸 보고 안 믿어. 고민해. 근데 이게 만약 진짜면 이거 우리 안 지키면 우리 어명을 어긴 건데 안 받은 걸로 하면 되지 않아요? 하고 바로 문서 불질러 버리고 이 문서를 배달해온 새끼를 죽이고 나중에 너 왜 우리 구하러 안 왔어? 어명이었잖아. 저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금시초문인데 말이었죠? 이게 이 당시 조선의 군대 관리들의 상태인 거죠. 이순신 장군께서 군법을 엄히 다스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아끼던 장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군법을 어기자 친히 이제 목을 치기도 하고 엄청 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군기라고 하잖아. 얼차려라고도 하고 얼이 들어있어야 한다고도 하고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청나라 이 여진에서 이 여진족들이 오랑캐 소리 들으면서 이 한족 명나라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다가 기회가 와서 이들이 뭉쳐서 나라를 만들고 수많은 전쟁 전투를 치러서 이제 명나라까지 치러 가고 있는 이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전투력이 존나 강하고 기술력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청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원작 소설이 대단한 거야? 김훈 씨가 쓰셨어? 난 몰랐어. 네, 영화화 하면서 이 영화에서 이렇게 연출해야겠다 선택하는 것도 다 능력이에요. 원작 소설 좋다고 영화 다 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웹툰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영화나 드라마화 할 때 망하는 거 많잖아. 그리고 어쨌든 이 작전이 실패하니까 인조는 또 이제 와서 이조 판서 최명길에게 칸에게 항복하는 문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보고 여기 신하들이 이제 발칵 뒤집힙니다. 김상원도 거의 눈깔 돌아가 있고 영의정, 뭐 대제학, 부제학 다 눈깔이 아예 돌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명길이 쓴 문서에는 명확하게 청나라의 칸을 황제라고 칭하고 충성을 맹세한다고 써 있습니다. 최명길은 저를 죽이셔도 되니까 제 목하고 같이 가져가셔도 되니까 이 문서를 반드시 칸에게 전달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정월 대보름에 다 죽는다. 제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라고 말을 하고 김상원은 오랑캐에게 무릎 꿇으니 그냥 다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병 신하들은 최명길이 이런 불충불손한 문서를 썼다면서 최명길을 죽여야 된다고 개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병신 같다. 어쨌든 인조는 그 문서에 인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최명길에게 이게 성공해도
너는 영모를 한 자와 비슷해질 거다. 당연히 최명길은 상관없다고 얘기하죠. 정월대보름이 되었고요. 최명길이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문서를 들고. 항복이자 충성을 맹세하는 문서죠. 병사들은 해가 뜨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 따뜻해져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포가 발사되고 성벽이 무너져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정월대보름이 되었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리 없다는 남한산성은 대포 한 방에 성벽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청나라 군대가 밀려 들어와서 우리나라 군인들 그리고 군인인 척하고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긴 하지만 애초에 뭐 기울어진 전쟁이죠. 본인이 말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막 대포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하니까 최명길이 목숨을 걸고 존나게 뛰어가서 여기 문서를 들고 왔다. 충성을 맹세한다. 제발 공격을 멈춰주시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요. 다행히 청의 칸이 공격 중지를 명령합니다. 이 홍위포도 명나라가 이제 서역하고 교류해서 받은 거를 이제 뺏은 겁니다. 청나라가. 진작에 항복했으면 이제 희생되지 않았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요. 최명길도 당연히 이런 상황이 좋아서 이걸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거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하고 있고 예조판서 김상헌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은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결을 해버립니다. 김상헌은 찐이긴 해. 이 사람은 진짜야. 가짜가 아니고. 자결해버립니다. 그리고 문서를 읽은 칸이 명한 대로 인조는 시행합니다. 왕처럼 오지 마라. 신하처럼 와라. 라고 해서 왕의 의복을 벗고 청색의 옷을 입고 가고 있고요. 칸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 한 번에 바닥에다가 머리를 박는 거 3회 해서 3배와 이제 9회 헤딩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상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 비참하게 좀 그려지는데 실제로 절을 하는 가운데 칸의 이제 주변 병사들이 더 세게 막 머리를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조가 절을 한 번 하고 막 바닥에 머리를 3번씩 박을 때 막 피가 철철 났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김상헌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당장 저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당시에는 민족을 지켜야 한다. 우리 민족을 지켜야 한다. 충과 예를 지켜야 한다가 지금으로 치면 과학 같은 시절이니까 과학을 부정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지금 침공을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과학이 전부 거짓말이니까 전부 거짓말. 갑자기 이상한 뭐 사이비 같은 걸 믿으라고 해 우리한테. 너희 과학 믿지 마. 기도하면 이제 날아다닐 수 있음.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 치죠. 우리 입장에서는 에이 그게 말이 돼? 그건 말도 안 되지.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 조선시대에 오히려 사대부들은 너무 확고한 종교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병헌 씨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저는 이제 최민식 배우를 되게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올드보이를 봤었던 그런 인상이 너무 강해서 파이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불같이 폭탄처럼 폭발하는 그런 연기를 잘해내는 배우들을 좀 좋아해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즘에 예전 영화를 좀 다시 보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이병헌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최근 느낌인데 뭐 제가 그걸 결정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확실히 최민식 배우보다는 송강호 배우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송강호랑 비슷하게 잘하는데 다른 장점이 더 많아서 이병헌 배우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병헌 배우가 이거 남한산성에서 보여준 연기 같은 것도 진짜 한 번도 폭발하지 않는데도 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최명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김상헌 역할이 오히려 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인조가 바닥에 머리를 박는 걸 보는 이병헌 배우의 연기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정말 잘해요. 그리고 영화 중에 이병헌 배우가 이렇게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했던 그 역할 한 거 있잖아요. 남산의 부장들인가 그것도 제가 좀 나중에 봤거든요. 개봉했을 때 안 보고 옛날이었으면은 박정희 역할 한 그 배우 바바리 몇 개고 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더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뭐 연기는 대결은 아니긴 한데 왜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 연기를 참 진짜 잘했죠. 그리고 막 눈빛이라든지 카리스마라든지 그런 거 정말 표현을 잘하셨는데 와 그 이병헌 배우가 그 영화 내에서 처음 시작부터 그 캐릭터의 이 심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본인이 계산해서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그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충심이 점점 낮아져 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을 점점 의심해 가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 가고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그런 혼란을 겪는 그 마음의 변화가 계속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제가 그걸 다 이해 못했겠지만 당연히 진짜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이병헌 배우가. 이성민 배우도 참 잘했는데 뭐 곽도원 배우도 잘했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냐 보디가드 같이 했던 그 사람 이름 뭐지? 아 씨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분도 뭐 다 잘했는데 이병헌 배우는 진짜 잘하긴 하더라. 그렇죠. 저도 이제 이병헌 배우가 송강호 배우보다 더 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넓어요. 연기 폭이. 송강호 배우는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의 연기를 너무 많이 반복하는 거에 비해서 최민식 배우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고 황정민 배우는 조금 심하신 편이고 그런 쪼 같은 게 하지 마이씨 뭐 이런 거 야 이거 한우냐 뭐 이런 것들이 캐릭터를 정말 잘 표현한 장점이기도 하면서 또 그 사람 하면 생각나는 전형적인 연기가 있다는 거는 배우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를 보여준 거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연기만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성격파처럼. 근데 이병헌 배우는 너무 다양하게 잘해요. 악역도 이미 보여줬고 내부자들 같은 막 그런 연기도 보여주고 저 1조 사기친 뭐 그 악역도 보여주고 달콤한 인생에서 막 그런 멋있는 연기도 하고 멜로도 하고 막 이런 사극도 잘하고 뭐 안 한 게 있나 싶어. 심지어 미국에 가가지고 GI조에서 그 사무라이 막 그런 거 레인저 같은 것도 하고 막 일본도 들고 액션도 잘하고 놈놈놈에서도 막 뭐 개 거지 같은 악역도 하고 막 진짜 안 한 게 있나 싶어. 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한 것 같아. 저는 이병헌 1등, 송강호 2등이라고 생각해요. 여자 역할 빼고 다 한 듯.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은 것도 진짜 잘했고 이병헌 10년 젊었으면 더 활약했을 텐데 지금 나이가 근데 또 나이 들어도 또 기대돼요. 앞으로도 또 잘하겠지. 오늘 내 흑자 명화는 제 계획하고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제가 원래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좀 따라하면서 웃기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아 이건 좀 실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영화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서 그냥 좀 안 했습니다. 원래는 좀 코믹하게 좀 해버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한테 이 영화를 직접 보시기를 추천하는 리뷰가 되겠습니다. 연기도 잘하는데 여자도 좋아하셔서 뭐 정상이긴 하지. 근데 우리나라 배우들이 솔직히 이상한 거긴 하잖아요. 이병헌 아저씨는 했으니까 빼고 뭐 송강호, 최민식, 황정민, 뭐 김윤석, 그다음 뭐 이런 배우 설경구 아저씨도 하긴 했네. 여기서 설경구, 이병헌은 했어. 이게 안 한 배우들이 많잖아. 이런 최고 수준의 배우들, 나이도 많은 배우들. 헐리우드 배우였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3혼씩 했어요. 결혼 3번씩 했어. 바람은 한 5번씩 폈고 이게 기본이야 이게. 뭐 바람 피거나 이혼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뭐 디카프리오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2, 3년마다 여자친구를 갈아치우면서 혹은 IM쌤 한 그 사람 이름 뭐지? 쇼펜처럼 한 25살 차이 나는 여자친구가 있던지 헐리우드였으면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이병헌, 설경구만 좀 그랬고 한석규 아저씨 같은 사람들도 해서 너무 가정적이야.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3혼의 오바람 정도는 해줘야 돼. 이 정도 배우들이면 헐리우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병헌 배우 아내분 이름 뭐였지? 성함 제가 까먹은 이민정 씨. 이민정 씨가 유튜브 하시잖아. 저도 쇼츠로 본 건데 짠한 장면이 아닌데 좀 짠했던 게 좀 동료들하고 같이 어디 맛집을 갔어. 지방에 있는 거기에 벽에 연예인들의 사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병헌이 있는 거야 사인이. 이민정 씨가 약간 이렇게 당황하면서 오빠 여기 왔었나? 나 여기 처음인데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약간 눈치 없게 근데 같은 날짜에 누구랑 같이 오셨네 하면서 임유나 씨네 소녀시대 임유나 씨 같이 왔었네 하는데 이병헌 씨 사인하고 임유나 씨 사인이 두 개 같이 붙어 있는데 온 날짜가 똑같아. 사인할 때 날짜 쓰잖아. 이민정 씨가 갑자기 소녀시대 유나 씨랑 여길 왔었나? 오빠 유나랑 같이 뭐 한 게 있나 하면서 막 눈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다른 동료 한 명이 김윤석 형님이네. 알고 봤더니 임유나가 아니라 김윤석이었던 거야. 남한산성을 찍으시다가 이제 같이 요 식당에 와서 밥을 드시고 사인을 한 건데 사인이 이제 흘려 쓰다 보니까 임유나로 보인 거예요. 거기 배댓이 용서와 트라우마는 다른 영역이긴 하지. 휴! 그래서 누가 김윤석 형님 꺼내라고 하니까 눈동자가 흔들리던 이민정 씨가 윤석이 오빠랑 왔 맞다 남한산성 윤석이 오빠랑 왔구나. 맞아 남한산성 찍었어 우리 오빠. 임윤아 씨 아니고 김윤석 오빠하고 왔어.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짠했어요.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스텝이 더 나갔으면 아 김윤석 오빠랑 왔네 옆에 있던 다른 동료 배우가 아 김윤석 형님하고 왔었구나. 난 또 무슨 뜻이야? 아니 난 또 저기 소녀시대 유나 씨랑 그니까 소녀시대 유나 씨랑 뭐 올 수도 있지. 왜? 오면 뭐 안 되는 거야? 같이 밥 먹을 수도 있지. 같은 연기자끼리. 네, 뭐 그러니까 난 또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봅시다. 내일은 흑의자 헤르스에서 정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꿈 꾸지 마시고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